1942년 1월 9일에 태어난 이건희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1953년 어린 나이에 도쿄로 유학을 떠났고 이창희와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 경영대학원으로 간 이건희는 1974년 TBC 이사로 재직하면서 반도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병철에게 반도체는 주식회사와 원자력과 함께 인류의 역사를 바꾼 3대 발명품입니다 라며 반도체 산업 진출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초기 투자 비용이 5조 원이나 들고 위험이 너무 크다며 거절했죠. 그러자 1974년 12월 6일 이건희가 개인 자산 4억 원으로 한국반도체 주식 50%를 매입하면서 반도체라는 씨앗은 결코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종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7년 12월 한국반도체는 결국 삼성그룹에 인수되어 삼성반도체 주식회사가 되었다가 1980년 1월 삼성전자에 흡수되어 반도체 사업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던 1983년 2월의 어느 날 도쿄에 있던 이병철은 중앙일보 사장 홍진기에게 전화하여 반도체를 밀고 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것을 도쿄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반도체 사업 목표는 당시 세계 디램 시장의 주력 제품인 64K 디램을 양산하는 것이었죠. 설계 도면을 마이크론으로부터 들여온 뒤 나머지 모든 공정 프로세스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기 시작해 1983년 12월 1일 개발 6개월 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삼성그룹 일대 회장 이병철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1987년 12월 1일 이건희가 46세의 나이로 삼성그룹 2대 회장이 되었죠. 이건희는 취임식에서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던 이건희는 1980년 후반부터 자동차 사업 진출을 준비했는데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엔 과잉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재벌 그룹마다 서너 개 업종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며 삼성 자동차 사업에 반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1994년 11월 김영삼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갑자기 삼성자동차 설립을 허용했는데 그 내막에는 여러 로비가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995년 일본 닛산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삼성자동차가 설립되었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며 1998년 3월 삼성자동차에서 중형차 SM5를 시작으로 여러 자동차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2년 후 큰 불행이 닥치게 되는데요. 1997년에 IMF가 터졌고 삼성자동차도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결국 1999년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2000년 삼성카드와 프랑스 회사 르노가 합작으로 르노 삼성자동차를 설립하고 삼성자동차 승용차 부문을 인수하게 됩니다. 삼성자동차 외에도 삼성은 IMF 때 막대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글로벌 제조기업 76위에서 138위로 떨어진 것이죠. 이에 삼성은 5일 만에 경영체질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직 30% 감축, 급여 10% 삭감, 투자 30% 감축 등을 단행했고 17만 명의 직원은 11만 명까지 줄었죠. 계열사도 45개까지만 남겼는데 이때 삼성중공업 창원 1공장을 볼보에 매각했고 삼성물산에서 만든 홈플러스도 테스코에 넘겼습니다. 이 시기부터 삼성전자 중심의 제조업과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이건희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993년 삼성 모바일은 실적이 저조했지만 텔레비전 등의 다른 제품들은 잘 팔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출장 중이던 이건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삼성 텔레비전이 매장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잔뜩 쌓인 채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93년 6월 일본인 디자인 고문 후쿠다 다미오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후쿠다 보고서를 남겼는데 삼성 임직원들이 공업 디자인과 상품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사내방송팀에서 제작한 고발 프로그램을 본 이건희는 굉장히 분노했죠. 삼성전자 세탁기 생산 라인에서 플라스틱 뚜껑에 불량이 생기자 직원들이 칼로 깎아내어 조립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이에 화가 난 이건희는 200명의 삼성 핵심 경영진을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했습니다.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서 비상경영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이건희는 유명한 선언을 했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고 바꿔봐. 이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선언, 신경영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이건희는 삼성전자 CNC 상무 오정환에게 3년 안에 50% 시장 점유율을 넘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차마 못한다고 할 수 없었던 오정환은 해보겠다고 답했고 이때부터 모토로라를 따라잡기 위한 삼성 모바일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브랜드 이름 공모전을 내부적으로 열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 유명한 애니콜이죠. 그리고 1994년 10월 애니콜 최초의 제품인 애니콜 SH770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휴대폰의 불량률이 11%에 달했던 것이죠. 이 보고를 받고 화가 난 이건희는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시중에 출시된 제품 15만 대를 모두 회수해 태워버린 애니콜 화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불에 탄 제품은 500억 원어치 상당이었죠. 그런데 애니콜 화형식이 있고 4개월 만에 판매량이 급증해 신규 고객 개통수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국내 휴대폰 점유율 50%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토로라의 점유율을 뛰어넘은 삼성은 점차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하죠. 당시 모바일은 1990년대 중반까지 1세대 이동통신인 원지를 사용했고 음성통화만 가능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미국 스타트업 퀄컴의 CDMA 기술을 선택해 1995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했고 삼성은 1996년 세계 최초 CDMA 단말기를 출시했죠.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휴대폰들을 연속으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 MP3 폰, 세계 최초 손목시계형 휴대폰, 세계 최초 TV폰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최초로 카메라를 내장한 핸드폰까지 만들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연속으로 선보였죠. 2002년부터는 핸드폰 액정도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삼성 세계 최초 컬러 휴대폰을 출시했습니다. 이 휴대폰은 삼성전자 최초로 1천만 대 이상 판매된 제품이 되면서 핸드폰 사업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8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윈도우, 모바일을 OS로 탑재한 스마트폰 옴니아를 출시했고 김연아까지 투입하여 마케팅했지만 느리고 앱이 거의 없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옴내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옴니아 시리즈는 폭망했죠. 이후 구글에서 개발된 OS 안드로이드가 나오자 삼성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새로운 스마트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삼성은 그동안 효자 역할을 해주던 애니콜 브랜드까지 포기하면서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었죠. 이름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제품이 되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삼성 최초의 안드로이드폰 갤럭시 A에 이어 갤럭시 S를 출시했는데 갤럭시 S는 약 2,500만 대를 팔아내면서 아이폰을 무섭게 추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1 갤럭시 S2를 출시했는데 무서운 속도로 판매되더니 아이폰을 따라잡았으며 아이폰이 3.5인치 화면을 고집할 때 삼성은 오히려 5인치 이상으로 키우며 펜을 이용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갤럭시 S3는 50일 만에 1,000만 대, 7개월 만에 4천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웠죠. 2016년 8월 19일 홍채 인식 보안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시 5일 만에 핸드폰이 폭발했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9월 2일 삼성은 공식적으로 결함을 인정하며 100만 대 중 24대가 불량 수준이라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폭발 사고가 이어지며 2016년 9월 10일 갤럭시 노트 7 사용 중지를 공식 요청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 10일 미국에서도 갤럭시 노트 7 판매를 중단했으며 삼성전자도 생산을 중지했죠. 이 사건을 두고 제2의 화형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신화 같은 성공 스토리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2014년 5월 이건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건희가 세상을 떠날 경우 수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할 판이었죠.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이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던 삼성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삼성전자의 지분 4%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삼성물산과 이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서로 다른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미안 등 토목, 건설을 담당하며 잘 나가던 삼성물산은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떨어졌죠. 한편 제일모직이 소유한 에버랜드의 땅값이 갑자기 370%까지 올랐으며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년 적자를 냈던 기업이었는데 2015년 갑자기 약 2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황당한 점은 흑자를 기록한 이유가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회계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으로 정해졌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불공정하다며 반대했지만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합병은 이루어졌죠. 이로써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재용은 삼성물산 지분 17%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정치 권력이 작용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죠. 이로 인해 이병철이 세웠던 정경련에서 삼성을 포함한 재계 총수들이 탈퇴를 선언했고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도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삼성그룹이라는 이름도 더는 쓰지 않겠다며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를 선언했죠. 2020년 5월 6일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더 이상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그룹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1938년 대구의 작은 쌀 가게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 정말 신화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삼성은 그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현재 삼성은
삼성은 AI와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죠. 앞으로 삼성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